저는 이 정부 출범하는 날부터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야 되겠다. 그걸 여기 땅 집고에서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잘 안 들어. 지금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뭐 이게 건설개혁 본부장, 건설개혁 요쪽에 지금 하신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한 20년도 넘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5년 정도, 4, 5년 정도는 건설 분야 개혁을 해서 국가 세금 또는 공기업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예산 낭비를 좀 줄여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2004년, 2003년부터 집값이 폭등을 하고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 정책실장과 그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건설 분야를 놓치는 게 많아서 놓치지 말고 좀 잘 해봐라 하는 의미로 시작을 사실 한 겁니다. 처음 저희가 분양 원가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분양 원가를 계산해서 공개를 해줬죠. 맞아.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공기업이나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운동을 쭉 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2016년, 2017년부터 저는 이 정부 출범하는 날부터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아, 이미요? 이미. 왜? 이 정부가 내세운 주택정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그런 것들은 물론 없었고 공약 자체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집값을 끌어올린 단초는 50조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쏟아부어서 도시재생하겠다는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린 단초다. 그 대통령 당선되고 5월 취임식 일주일 후에 홍은동 대통령 살던 그 동네부터 집값이 뛰었어요. 아, 그래요? 그 동네부터 갭 투자가 시작됐고 한 5천만 원 이뤄 가지고 홍은동 저쪽 강북 지역으로 투기 세력들이 몰려가서 그래 맞아요. 그쪽 성북 무슨 뭐 이쪽에서 원래 맞았어. 갭 투자가 좀. 갭 투자가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도 안 되고 재고 건축도 안 되고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준다고 하니까 국가가 집을 새로 지어준다는데 하는 기대감으로 갭 투자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6월 달부터 대책이 나왔고 8월 달에 대책이 나오고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계속 대책이 나왔어요. 8.2 대책, 그때 8월 17년 8월 8 대책. 이제 그런 대책들이 대책인가 하고 봤더니 투기꾼을 양성했다.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라는 신고제도라는 걸 통해서 투기꾼을 양성했고 그 투기꾼들은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신고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죠. 개인도. 모두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자 신고만 했다고 세금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가 나오면서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걸 막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 이 정권은 집값을 잡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김수현이라는 친구가 그 청와대에 있었고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을 전담하고 있었고 사회수석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망쳐놨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가서 박원순 서울시 주택 정책을 망쳤다가 그 친구가 문재인 캠프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이 정부는 시작부터 집값 폭등을 잡을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라고 라는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지켜보면서 문제를 좀 호치만 해주고 사실은 이런 운동을 내가 안 하려고 잠시 떠났어요. 근데
도저히 2018년 말쯤 돼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왜? 2018년에는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개인한테는 대출을 50%에서 40% 낮추고 법인과 이 임대업자 신고만 하면 대출을 80%까지 늘려줬어요. 대출 80%를 해준다는 거는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게 자기 돈 한 푼 없이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런 이제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데다가 아예 투기꾼에게 돈까지 대준, 투기꾼에게 자금을 대주는 그런 정책을 보면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018년 말 2019년 1월부터 내가 다시 경실련에 와서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라는 걸 만들었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기자회견하고 뭐 알려도 최근에는 조선일보나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작년 상반기 작년에는 별로 관심들을 안 보여줬어요.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아 이제 더 이상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작년 11월 19일이에요. 작년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MBC 출연해가지고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서 집값이 뭐 일부 지역은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 그렇죠. 부동산만큼은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의 출처를 찾았어요. 출처를 찾아보니까 한 11월 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전국적으로 한 4% 올랐고 서울은 아파트가 한 10% 올랐다. 뭐 이런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임기 절반 동안 집값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왔다 하는 그런 보도자료도 나왔고 결정적으로는 그 김수현이라는 친구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그 JTBC 그 손석희 씨하고 한 15분간 그 대화를 합니다. 출연해가지고 거기 나와서 무슨 OECD 평균을 들이대면서 어디서 다른 나라 집값보다 우리는 굉장히 가격이 안정됐고 뭐 이런 그런 거짓 보고서 거짓 통계들을 보면서 아 이거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한 일은 그 11월 19일 그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뭐 요번에 그만둔 김조원, 노영민 고위공직자 청와대를 거쳐간 1급 이상 공직자 65명의 재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평균 3억 그 다음에 상승률이 40%가 올랐더라고요. 아파트만을 보니까 딱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발표한 다음 날 부동산 114가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거래된 아파트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수조사를 했더니 40%가 올랐다. 하고 우리가 조사한 거하고 뭐 딱 맞는 숫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위값 52%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대통령 당신이 임명한 참모들 집이 이만큼 올랐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그런 직언을 해주는 참모는커녕 지인이나 친구도 없냐? 왜 그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 하다 온 사람처럼 그런 발언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에세이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모들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를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요원들이 그걸 다 조사하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 중에 65명 중에 37%가 다주택자였어요. 그랬더니 청와대 대변인이 소수를 일반화하지 마라.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비난을 더 자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한 3, 4일, 4, 5일 동안 시끌시끌 하니까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 지시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다주택자 집을 6개월 안에 팔기로 했다. 권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무마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가 40%고 그 다음에 집값이 40%가 올랐고 그것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알리려고 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3곱은 더 본인들이 더 확장을 시켜서 변명을 하는 바람에 더 커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12월에는 청와대 참모들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총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 역시 45%가 올랐어요. 평균 45%, 47%. 그리고 국회의원의 35%가 다주택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평균 재산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한 우리 사회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4억 3천 정도 되고 가구당 부동산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평균을 내면.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이 고위 공직자들은 보통 평균 15억, 평균이 15억, 많은 사람들은 40억, 50억 이렇게 된 거예요. 자산이요? 네, 자산이. 그때 이제 조국 사태가 터졌어요.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과 같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조국과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거의 100억대가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값이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신고돼서 그렇지 부동산과 뭐 주식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 합치면 100억 정도 되는 자산가 조국이라는 시민운동가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친구 눈으로 볼 때는 그 친구가 인사수석하고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고위 공직자 추천 검증, 인사검증을 다 한 거예요. 그 친구 눈으로 볼 때는 집 한 두세 채 가지고 있고 재산이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한 3, 40억, 4, 50억 되는 거는 아무런 흠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이나 다주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그 다음 민정수석인 김조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퇴출된 건지 교체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듯이 이 정부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여 명의 고위 공직자를 인선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아주 삐뚤어져 있었다. 국민 눈높이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집값 또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50명이 안 됩니다. 집값이나 이런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50명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500명도 채 안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4년 동안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 없이 그냥 스쳐가는 듯한 의원이 한 200명 되고,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장관 한 2년 동안 저 사람이 장관이었어? 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있다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요즘은 누가 수석비서관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다면 특히 이 노무현 정부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권력자 숫자가 더 현격히 줄어듭니다. 권력이 더 한쪽으로 더 편중되고 누가 권력의 실세인지도 잘 가려져 있고, 최근 2020년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0년 1월달, 2월달은 제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일부러 잠깐 12월에 이제 그거 하고 작년 12월 19일 날 뭐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고들 막 그랬는데 나는 금방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초강력 아닌데도 초강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1월, 2월 조용히 어떻게든 하나 지켜보다가 총선 결과는 무능력한 야당을 심판하고 어쨌든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4.15 총선이 끝나고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일 날부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집을 몇 채 가졌는지, 가진 부동산 값은 얼마인지, 이 사람들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경실련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총선 전에 선관위에 신고된 신고 서류를 예? 당선됐든 안 됐든 전부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미리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미리. 그게 총선이 끝나고 한 달 지나면 선관위에서 거기에 신고된 재산 목록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 선관위에서.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 본인들이 신고한 건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 149명은 재선 의원이 당선됐고 초선 의원이 151명이 당선이 됐는데 그 절반이 물갈이가 된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이 가진 부동산은 얼마나 되나.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억 가까이, 부동산은 15억 가까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평균 특징이 전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예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방에는 전세 하나 얻은 거 밖에 없고 대부분은 서울에, 수도권에, 분당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 알짜 아파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무주택자도 있고 젊은 초선들은 재산도 별로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또 좀 정당별로 들여다보자. 왜? 여당이 이번 총선 하기 전에 작년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6개월 안에 집을 팔라고 그러고 한 달 안 있다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기들은 공천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집을 파는 걸로 당선된 후에라도 집을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공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그런 걸 하라고 한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당선되자마자 2달 지났으니까 국회가 열리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총선을 치룰 당시에 원내대표는 이인영이지만 총선이 끝나고 김태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서로 뭐 책임을 미루고,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또 당 뭐 사무총장한테 알아봐라 이러고, 그럼 전체를 한번 분석해보자. 더불어민주당을 분석했더니 여당에도 42명이 다주택자가 있었고 그 다주택자 중에 집을 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했더니 최근에 뭐 2명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당을 분석하고 전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구청장, 시의원들을 재산을 분석하고 야당은 끝까지 좀 지켜봤어요. 시간을 주고. 야당이 도대체 총선에서도 패한 야당이 총선 이후에도 정책의 변화가 없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분양제 얘기를 했습니다. 시중에 뭐 자금이 2,000조가 있는데 그 자금 끌어다 쓰면 되지, 아파트 지면 되지, 왜 선분양을 하냐. 맞는 얘기죠. 그 당 옛날에 저 한나라당은 아까도 제가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죠. 그 오세훈 전임자인 이명박 서울시장도 분양원가를 공개했어요. 상암동 거. 어쨌든 그랬던 당이 결국 2014년 말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키고 결국 나는 박근혜 정부가 몰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2015년. 물론 그걸 없앨 때는 야당 상임위원장 박기춘이라는
국토위원장이 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6개월 있다가 분양업자한테 뇌물 받고 구속됐죠. 현역 의원으로. 결국 지금 제1야당 이름도 자꾸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미래통합당은 결국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런 경실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거나 할 때는 지지율이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을 했던 거고 이명박도 했고 박근혜도 했고 그걸 할 땐 집값이 안정됐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만든 정책을 딸이 없앴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없어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에 대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더라고. 그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당에서. 내가 지켜본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망한 거고 작년 그 몰락의 과정에 그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를 폐지할 때 활약했던 의원이 박덕흠, 그 다음에 20대에 들어간 김연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자거나 아니면 건설업자들이 만든 연구소에서 연구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면서부터 나는 한나라당이 몰락했다. 지금 제1야당이 지지율을 얻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과거에 자기들이 지지를 받을 때 정책이 뭐였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걸 여기 땅집고에서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잘 안 들어. 예? 내 말은 잘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여기 조선일보나 땅집고에서 확실히 알려줘가지고 어쨌든 그 당이 잘 되기를 여기서 또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딱히 그렇진 않아.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왜? 결국 국민에게 누가 서로 잘하기 경쟁이 일어나요.